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포차 끝판왕 건대점에서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춤을 추는 유흥업소였는데요. 지난해 10월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한 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술과 음식만 팔겠다고 약속을 한 후 영업을 했는데 여전히 손님들은 이동하며 춤을 췄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비용과 치료 비용 일체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뭐 없고 그러면 사실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흘릴 것 같아. 흘리는 건 잘못이 아닌데 엄마가 경고했는데도 흘리면 그건 네 잘못이야. 엄마 말을 안 들은 거니까. 열심히 살다가 코로나에 걸린 건 잘못이 아니지만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면 잘못입니다. 정말 그 점주분 그리고 거기 간 손님들 이런 엄마 마음으로 혼내고 싶네요. 2021년 2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2배고요. 서울시에 공급되는 4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다라고 표현까지 했는데요. 연세대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부동산 대책이 25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성격이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일단 공급 위주의 어떤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규제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네네. 공급 위주의 대책입니다. 자, 일단 간단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사회자님 말씀 주신 대로 83만 호 공급 2025년까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수도권에 한 61만 호, 서울이 32만 호고요. 또 5대 광역 수도권 30만 호에다가 이제 경기도에 합하면 61만 호를 공급했다는 거고요. 5대 광역시에 22만 호. 그러니까 서울 지역 말하면 한 78만 호 정도 되겠죠. 한 20만 호 빼면은 공공 분양 형태가 70에서 80이고요. 80%가 되고 공공자가 공공임대 형식으로 20, 30% 혼합해서 공급했다는 방식이니까 분양을 좀 많이 임대보다는 요즘에 임대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분양 쪽으로 좀 물량을 좀 많이 확보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 네. 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제 공공이 좀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개념이 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나 어떤 뭐 발표한 것이 예전에 비하면은 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특히 뭐 역세권, 도심, 가용용지하고 공공택지를 충분하게 지금 확보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수요자 중심, 또 청약제도를 좀 개편해가지고. 네. 3040 세대들의 그 청약 물량이 좀 적고 가점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소외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첨제, 일반 분양 공급 물량을 추첨제로 좀 확보해서 어떤 우리 청년 불안층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안정된 신호를 주겠다는 의지를 좀 이번에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핵심 키워드가 들리네요. 분양 중심의 공급, 또 민간 중심, 공공택지 활용, 3040 세대를 위한 청약 중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은 공급보다는 규제로 좀 해보겠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너무 오른 집값 상승이 결국은 공급이라는 카드를 좀 내놓게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영끌 뭐 여러 가지 벼락거지 등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대두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시 한번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측정을 다시 잘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주택 정책을 좀 구선해 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주택 복합사업 형태로 가고 뭐 공공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네네. 민간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민간이 원하는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더 추가해주고 또 기존에 좀 규제적이었던 부분들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의무 거주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해줘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많이 이번에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행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 발표는 좀 공급의 어떤 속도가 네. 예전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실 가능한 대안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단의 공급 방안이라고까지 정부에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2025년까지 83만 호를 근데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긴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네, 뭐 간단합니다. 어느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공주택 복합사업, 뭐 공공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또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는데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 지역에 계신 토지주분들이 계시잖아요. 소유주분들이. 네. 그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조합원들이 동의를 못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네.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보통 이제 80%거든요. 조합원 100명이라는 80명이 동의를 했을 때 보통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그 부분을 갖다 3분의 2, 그러니까 한 67%까지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 법안을 발표 중에 보면 이제 법안들을 조속하게 마무리해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 내에서 또 공급 방식이나 이런 거 타고 또 이제 주민 동의율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킨 상태에서 신속하게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의율이 제일 관건인데요. 그 부분이 좀 완화해 주게 되면 현재 뭐 50%, 60% 동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설득이 결국 뭐 재개발, 재건축에선 핵심인데 네. 여기 이 조합원들 설득률을 67% 찬성만 해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걸 분명히 발표했고, 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자체도 역세권이나 준공업, 뭐 저층주거지역도 소유주들이 많잖아요. 네네. 만약 일단의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발표했을 경우에 거기 동의율이 80%가 되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하고 다 해서 이거를 이제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도시재생 소규모 공급 이거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인센티브도 이제 많이 좀 높였거든요. 용적률 높이는 거 물론이고 수익률의 어떤 배분도 민간에 좀 많이 가지고 옛날에 5대5가 좀 흐름이었는데요. 네. 정부에서. 이번에는 그걸 조금 정부가 양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토지 소유주나 민간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호재들이 좀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 속도도 낼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했고 또 용적률이나 수익률도 높임으로써 민간 시장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분양 물량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물량을 좀 많이 배정했잖아요. 예전에 임대로만 돌리다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정부도 재원 소요가 줄고 분양 재원이 이제 수익으로 배분이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돼서요. 연세대 한문도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지금 계속 뭐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네. 정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역세권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역세권에 보시면은 그 저층주거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한 것이 그러니까 지역으로 말하면 역세권 지역하고 또 서울에도 준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뭐 성수동 공장들 좀 있는데 그런 좀 남아 있고 이런 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고층을 못 짓고 있죠. 저층이고 그런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주위에 저층 주거 지역이 1, 2층으로 돼서 용적률이 한 160%, 170% 선에서 머무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올리겠다. 교통, 입지가 좋고 이런 지역들 세 종류의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700%까지 높여서 일단의 지역을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하듯이요. 재개발 재건축. 그 지정을 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지역이라고 보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도심공동주택복합 사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쬐그맣게 하다 보면 이제 난개발이 되니까 역세권하고 중공업은 5,000제곱미터 이상 최하가 그리고 저층주거지역은 2제곱 그러니까 대단히 커뮤니티의 어떤 콤팩트형이 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우려하는 뭐 이렇게 조금 뭐 100세대 200세대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심공동주택복합 사업이 말씀드린 그 동호율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잘 조정이 된다라면 생각보다 빨리 이것들이 좀 공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요. 네, 3년 동안 이제 지역 지정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동호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했는데도 반대한 분들이 더 많으면 못하는 거고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그냥 제외해버리고 동호를 해준 데부터 하겠다 해서 그것도 기간을 3년 만입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그거죠. 할지 말지 옛날로 말하면 뭐 알박기 하고 막 이런 뭐 땡깡 피는 소유주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불식시키겠다는 거죠. 딱 짧게 선택해라. 해서 할 때만 해라. 그래서 좀 강력한 의지를 3년 한시적으로 묶는 자체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좀 더 많아 보이는 어떤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고 나면 이 공공이니까 이제 지원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부터 여러 가지 뭐 지자체에서 도로를 내거나 이럴 때 민간이 재개발적 건축할 때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썩 협조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공공이 주도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협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지자체가. 그러면 이제 네. 속도가 좀 더 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말씀 올리면 네. 그 공공주택 사업을 이제 또 세분화 또 시켜놨어요. 주거 중심 지역, 또 주거 산업 융합 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지역마다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좀 맞춤형으로 또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물레동 같은 데도 지금 꼽히고 있는데 맞죠? 네, 이번에 좀 발표를 안 했지만 아직 발표 안 했습니까? 예, 뭐 지역까지 딱딱 짚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왜냐 우리 뭐 사회자님이나 우리 애청자분들이 다니시다가 저기 좀 개발했으면 지역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요?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서울 시내 안에 가용용지 공공택지 이용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 시내 안에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도시가 조금 분산돼야 된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정부가 하는 일에 매번 반대하거나 꼬투리 잡는 분들이 하는 소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가 공급을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죠. 이걸 발표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원한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사회자님이 하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집이 없어서 지금 서울 시내 자가보유율이 42%입니다. 57%가 임차인이에요. 그런 정황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3기 신도시 계획도 잡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하신다라면, 그러니까 영끌이다, 문재인 정부가 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피곤하고 정부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가 되니까 던진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더 좋지.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러다 보면 정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근처 집값이나 이런 데가요? 아니에요? 네, 그런 시대가 뭐 그동안 되어 왔었죠. 그러면 그리고 이번 앞으로도 조금은 더 되겠지만 그 이유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꽤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을 늘렸잖아요.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그 지역, 해당 지역. 해당 지금 지역이요. 이제 사업 해당 지역은 가격 상방 요인이 분명히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보다 나아지는 환경이 되니까 저평가됐던 게 이제 고평가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용적률이 200%인데 700%까지 간다라면 500% 정도의 좀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200%를 공공으로 간다 해도 200%는 또 토지 소유주 몫이 되니까 그 200%에 대해서 토지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요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때 그래서 미리 아까 사회자님 물레동 얘기하셨죠. 그런 지역을 발표를 안 하시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네. 그 뜻은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먼저 묶어놓고 발표를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갭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균형점에 가기까지의 어떤 상방 요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민간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킬 거다. 민간 주도로 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민간 주도가 아니고 민간의 혜택을 많이 준다. 민간의 혜택을 많이 준다. 네네네. 민간 재개발, 재건축 끌어당길 당근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민간의.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용적률 1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안을 완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네. 또 정비 계획을 용적률이 바뀌면 정비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설계도면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보통 예전에는 뭐 또 총회를 거치고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도 2분의 1 동의만 하면 정비 계획을 변경해서 또 새롭게 설계를 하고 이런 걸 좀 신속하게 만들어 놨고 또 결정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공공주도형의 만약에 그 민간 조합원들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전략에다가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정부가 관리 처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신탁회사에 맡겨서 알아서 다 해주고 빨리빨리 달라. 이익을 좀 잘 챙겨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방식을 이번에 정부가 그런 방식을 택하온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도장한 그 권리를 공기업한테 계약서를 맺고서 관리 처분 방식으로 맡기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과반수 요청만 되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고 이익 환수제의 어떤 그것도 없애고 부담금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내용들을 다 던져나가고 또 재건축 거주 의무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2년 거주 의무도 이 지역에 대해서 공공주도로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도 감면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겠죠? 해당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재건축 현장들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지역들은 이번에 좀 하는 게 제가 볼 때 조금 낫다고 보고요. 거주 의무 면제다 용적률 상향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거기다 또 현물로 이렇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납입할 때는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까지 또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좀 정부와 연구를 해서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있다. 네, 상당히 당근을 많이 던진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현장들이 많이 좀 호응을 보일 것 같다고 봅니다. 지금 0010님도 이런 문자 보내셨거든요.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는 다 뒤집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하셨어요. 근데 저도 뒤집는 거요?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많이 틀리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이게 그동안 내왔던 대책에 대한 보완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건지 저도 그걸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네. 어떤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기조를 바꿨고 공급 위주로 바꿨고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급을 더 확대한다는 이것도 또 시간의 미스매치가 있으니까 당장은 없잖아요, 집이. 네. 그렇다면 우리 일반 분들이 원하는 양도세 완화를 조금만 해서 다주택자 물건들이 좀 나올 수 있게 그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위주로 더 강력하게 간 이유는 그 부분을 같이 해줘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던진 정책을 바꾼다라는 어떤 논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논란의 정도가 사회의 어떤 주택가격 안정보다 더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를 확정적으로 그분들이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조금 포함될 줄 알았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그 부분이 빠진 게 좀 아쉬운데 그것까지 했다는 금상첨화인데 하여간 기존은 분명히 사회자님 말씀대로 공공 위주지만 공급 확대의 어떤 방안들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갔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서 영끌 현상은 제가 볼 때 조금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파트 값은 올랐어요.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셋값 상승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겹쳐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도 보면
뭐 버블이 터지나 이럴 때 신고가를 계속 치다가 거래량이 안 받치면 좀 조정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 아파트를 보면 다른 주택도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네. 주택 거래량 서울 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우리 작년 5, 6월 영끌할 시절에 막 15,000만 건 이때 시절에 비하면은 반토막 수준도 안 되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 몇 개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신고가는 있지만 거래량은 주는 속도가 점점 양이 주는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오늘도 공급 발표를 했잖아요.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일간에서는 시장에 그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거래량이 늘질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격 임계점에 왔다는 좀 생각이 든다.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지역, 뭐 강남의 어떤 신축의 대단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좀 유지할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 서울 시장이나 수도권 시장을 볼 때는 그 힘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둔화됐다고 보입니다. 네. 또 하나 그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11만 가구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지금 이 장소는 지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바람을 좀 막으려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1가량인 신규 신도시 입지는 지금 정하지 못했다는데 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최대한 시장의 충격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인 것을 점수를 매기고 있겠죠. 그 준비하신 분들이. 그래서 후보지 예전부터 나오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토지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그런 주택시장 안정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제일 좀 안정적이고 좀 효과적인 것을 선정을 하겠죠. 조만간에. 그래서 그 과정은 어느 정도 마쳤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를 안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좀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나왔는데 한문도 교수께서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공급 대책이 잘 먹혀서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지금 들어온 속보 좀 전해드릴게요.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제적 288명 중 찬성 179명, 그리고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 이렇게 됐고요.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